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그 전당대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준석 43.82%, 나경원 37.14%, 주호영 14.02%, 그리고 조경태 2.81%, 홍문표 2.22%, 이렇게 해서 이준석 후보가 43.8%,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가 37.1%, 뭐 이렇게 해서 이준석 후보가 새로운 당대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30대 36살입니다. 자, 수락연설을 바로 했죠.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 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이에서 상호간의 논리적인 비판이나 진심 어린 지적이 아닌 불필요한 욕설과 음모론, 프레임 씌우기 등의 구태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맞서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심판을 위해서는 변화하고 자강해서 우리가 더욱더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가 가장 먼저 추진할 변화는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설계와 토론 배틀, 연설 대전을 통한 대변인단의 공개 경쟁의 선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동참해서 관성과 고정관념을 깨달라.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이런 요지의 수락연설을 했습니다. 자, 뭐 이건 수락연설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새 대표가 어떠한 걸 제대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았고요. 우선 제가 이준석 새 대표를 만든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새 대표의 과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준석 대표의 돌풍이 먹힌 이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정치권 세대 교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 40대 기술원 YSDJ의 40대 기술원 이후에 정말 386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건너뛰고 제1야당에서 당권을 잡은 그런 더군다나 40대도 아니고 30대의 주자가 나타났다. 이거는 결국 나경원, 주호영 후보 등 중진들에 대한 그 유권자 내지는 당원들의 실망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젊지만 여의도 정치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런 데 따른 폭넓은 인지도 그리고 평론가로서의 활동도 거의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편 1세대다. 뭐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그런 그 지적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결국 이런 인지도가 바탕이 돼서 높은 득표율을 보일 수 있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평론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 측에서 그 쏟아낸 말 중에서 혹시 실언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뭐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뭐 몇몇 좀 튀는 발언, 튀는 용어, 표현 뭐 이런 것들만 나왔을 뿐이고 결정적인 실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건 오히려 역으로 이준석 새 대표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 당원들이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준석 새 대표의 동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준석 바람의 영향을 민주당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0세, 올해로 만 50세인 박용진 의원 뭐 대선 출마 선언했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3위. 이거는 박용진 의원이 그동안에 여권 내 뭐 미스터 쓴소리다 뭐 이런 지적을 받아가면서도 꿋꿋이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은 데 대한 보상 이런 측면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최근에 3위로 껑충 뛰어오른 데에는 역시 이준석 바람이 민주당을 덮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권은 2030이 국민의힘으로 끌려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을 남겨놓고 결국 여권과 국민의힘 간에 2030 끌어당기기 이 본격 다툼에 들어갔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결국 승부처는 2030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준석 새 대표가 안고 있는 과제,
우선 시간 순서대로 하면 가장 시급한 거는 경선의 후유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안상수, 홍준표 대결, 김무성, 서청원 대결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만약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준석 새 대표가 제대로 화해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년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몫은 누구한테 있느냐? 결국 이준석 새 대표가 어떤 당 운영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겠죠. 경선은 경선이고 그 다음에 당 운영은 당 운영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이 경선 때 좀 이렇게 뭐 대드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에 관한 반성, 자성 뭐 이런 거를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설득을 해서 뭔가 양해를 받고 이래서 응어리를 풀어야 되는 과제 이게 이제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골문 상태에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그 국민의힘 전체 어떤 총력 에너지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거는 뭐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새 대표가 아무래도 뭐 경륜은 부족할 테니까 뭐 배지를 한 번도 안 달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의도 정치 10년 보다 여의도 정치 20년 30년 이게 낡은 정치일 수도 있으나 경륜은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륜을 당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새 대표에 대한 뭐 특별 자문단으로 뭐 주호영 뭐 나경원 뭐 이런 그 이번 경쟁자들을 뭐 해서 수시로 그분들을 만나서 당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듣는다든가 하는 시스템화 작업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시간상으로는 뭐 가장 시급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윤석열 전 총장,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야권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내년 정권 교체를 이루는 거. 이것이 곧 당원들의 요구사항 아니었겠습니까? 이번에 이준석이라는 새 대표를 당원들이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정권 교체를 해라. 전 이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무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하는데 이준석 새 대표의 명운이 걸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간에 뭐 경선 열차는 떠난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고압적 자세로는 이 두 사람을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윤석열, 안철수 이 두 사람의 을 영입해서 또는 이 두 사람과 연대를 해서 야권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지지분지해진다 할 경우에는 이준석 새 대표에 대한 탄핵 등 소환 작업이 당원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건 뭐 거의 명백하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준석 새 대표가 자 내가 이제 30대에 뭔가 한 획을 그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주를 한다 그 자리에 그거는 절대 당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이 문제가 이준석 새 대표의 자리뿐만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하고도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은 대선의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문제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늘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유승민 게 아니냐.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한테 유리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승민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 그랬지 않냐. 뭐 이런 공격을 했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후보는 내가 대표가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마는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이준석 새 대표가 과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것인지 경선을 이 부분에 관해서 매우 주목해서 보고 결국은 이 공정한 이것도 시스템으로 만드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준석 새 대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결국은 이 시스템은요, 예를 들어서 뭐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 뭐 1000만 국민 경선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것처럼 청년 정치인다운 새로운 경선 시스템 같은 거를 한번 도입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거는 뭐 당장 9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연구는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본인이 36살이다 보니까 뭐 여의도 정치 10년 했다고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을 지적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러니까 노장청의 조화로운 당 운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대표 혼자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와 최고위원이 어떤 식으로 수시로 소통하고 의견 협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건 뭐 최고위원회의라는 게 있죠. 있지만 그 외에 그 최고위원회의라는 회의체만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과정을 통해서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과의 화합 뭐 이런 거 있고요. 만약 여기서 대표가 독주를 하려고 한다면 최고위원들과의 불화 내지는 지도부의 갈등이 생기면서 이준석 새 대표 체제가 조기에 좌초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는 것을 이준석 새 대표가 늘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해야 된다. 대화, 타협 이런 기술은 아직 이준석 대표가 배워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중진들한테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중진들을 꼰대 그래갖고 뒷전으로 완전히 가둬놔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노장청의 조화로운 당 운영 이런 것들이 이준석 새 대표한테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풀어야 할 책임 이거는요. 뭐 최고위원들도 뭐 경륜을 발휘해서 대표를 잘 보좌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대표가 자기의 방향을 설정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 그것이 곧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미래와도 연관돼 있고 가까이는 국민의힘의 당의 미래와도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절박한 문제로는 국민의힘으로의 정권교체와도 직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